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허점이 드러났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보다 견고하게 만드는 훼손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려 사이버대 경찰학과 이윤호 석좌 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뉴스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 지난 5월 출소한 50대 남성 강모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자수를 했다. 이게 이제 사건 개요 아닙니까? 네.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자발찌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도 강력 범죄가 주로 행해지고 있다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스럽게 바라보게 하고 염려하게 한다며 이제는 전자발찌가 과연 우리가 이대로 좋은가, 과연 뭐가 문제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자발찌를 계속 해야 될 것인지 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라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우리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사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범행을 저지른 강 씨가 알고 보니까 2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정과 14범이었다고 합니다. 네. 보호감호 기간이 4년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집중 대상자였는데요. 네. 경찰이 사전에 이런 걸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 또 인지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게 참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전자발찌나 보호관찰에 관련된 사건 사고 일어날 때마다 늘 안타깝다고 지적되는 것이 보호관찰 기관과 경찰의 어떤 공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죠. 네. 이번도 예외는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될 게 공조와 협조의 관계인데, 이번 사건은 보호관찰로서 해서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그래서 경찰이 협조 활동을 벌인 것인데, 만약에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공조 체제가 잘 갖춰져 있다면 보호관찰소의 어떤 협조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경찰이 검거에 나설 수 있고 이런 체제가 될 텐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전자발찌까지 하고 있고 보호관찰 4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에 대한 관할이 책임의 소재가 일차적으로는 보호관찰소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근데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경우에도 1:1 관리 대상이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네. 근데 1:1 관리면은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죠. 빠진 겁니까? 1:1 관리, 집중관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법무부에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2가지예요. 하나는, 성폭력 범죄를, 했는데, 그것이 19세 미만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여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성폭력 범죄가 3회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2회의 성폭력 경력만 있고 19세 미만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그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과 14범이라도 1:1 관리 대상 선정하는 기준은 해당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1:1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거죠. 근데 이번 기회에 전자발찌 제도 자체가 재범 방지 효력이 과연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죠. 적어도 착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심리적 억제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자발찌의 기본적인 기능과 우리가 전자발찌에 그는 기대하는 목표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죠. 전자발찌는 사실은 행동의 감시 기능이 아니라 위치 추적과 지리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인데, 우리가 전자발찌 부착시킨 주된 목적은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예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자발찌는 예방 기능은 없습니다. 감시 기능이 없습니다. 참. 그래서 차고에서 어디 있는가는 우리가 알 수 있어도 있는 곳에서 무슨 짓을 하는가는 알려줄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전자발찌예요. 그래서 행동의 감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대치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나 보호관찰 담당 담당 기관에서도 전자발찌가 마치 이것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걸로 과잉 기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큰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전자발찌가 이렇게 직접적인 범죄 예방 기능은 하기가 마땅치 않죠. 그 모든 행동을 다 감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발찌 채워놓고 행동을 감시하는 행동 감시 기능을 보조주는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보호관찰관이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서 그것도 부족하면 시민사회의 연계를 통해서 관찰 기능을 그게가 보태야만 되겠죠. 근데 지금 아예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보호 수용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특히 성범죄 같은 것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형벌이 낮아서도 있을 수 있지만 형벌이 가벼워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상 성욕자라든가 또는 충동 조절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라든가 이런 정신질환적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이런 친구들에게는 형벌을 통한 범죄 억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질환이면 치료가 돼야지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교도소에서도 사실은 보호관찰로 내보내기 전에 치료를 열심히 하고 치료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석방시키고 안 시키고 결정해야 될 것이고 시험기가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우려가 지나치게 높고 치료가 아직 덜 됐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보호 감호제도가 도입이 돼서 감호처분 더 연장을 하더라도 그런 정신질환적인 병적인 요소를 다 치료한 다음에 석방하거나 보호관찰에 보내는 게 옳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뭐랄까요? 좀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 뭐냐면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때 경찰이 이제 집에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찾아갔는데 강제 진입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진입을 못했다는, 접근할 수가 없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전자발찌 훼손했을 때 만약에 그 안에 훼손한 대상자가 있다고, 감시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강제 진입이나 이런 건 할 수 있도록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또 이제 그게 지금 우리 이번에 서울경찰청장도 얘기했고 논의를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게 그런 부분이죠. 아쉬운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법률적인 결함이 있다면 보완할 것이고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게 있지만 개선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발찌 보호관찰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불법으로 잘랐다면, 훼손했다면 엄연히 현행범이죠. 범죄자이고 범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를 한다든가 또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도 진입해서 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근거는 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것들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완해 놓아야만이 현장의 경찰관들이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이는 경찰도 불법 가택 침입이고 주거 침입이고 불법 행위가 되니까 함부로 압수수색 영장 없는 잠입이 쉽지 않죠. 할 수 없게 돼 있는 게 현실이죠. 네. 이 법무부가 오늘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 전자발찌를 더 견고하게 제작하고 경찰과의 공조를 더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네. 전자발찌 이거 못 끊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개선된 전자발찌도 제가 어느 방송국에서 실제 실험적으로 얼마나 쉽게 잘리는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문방구에 사는 학용품 가위로도 제가 쉽게 자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자를 수 있는데 문제는 전자발찌를 예를 들어서 철판으로 해서 자를 수 없게 하더라도 범행 의지가 있는 친구라면 전자발찌 자르지 않고 그냥 훼손하지 않고 범행을 한다는 것이죠. 아, 네. 그래서 전자발찌를 단단하게 아무리 훼손하지 못하고 자르지 못하고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가석방되고 보호관찰되고 되어서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선정할 때부터 재범 위험성이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사되고 분류돼서 선정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선정된 전자발찌 부착자나 피보호관찰자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의 수준에 따라 정도에 따라 1대1로 하거나 1대3으로 하거나 1대10으로 하거나 예를 들어서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서 보호관찰의 정도도 정하고 그에 맞게끔 집중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면 보호관찰 인력을 조금 더 늘려서 집중적으로 하고 불필요한 친구는 아예 보호관찰을 할 필요 없어 안 하는 것이 옳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인력을 늘린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집니다. 지금 280몇 명인데 네. 그것이 2,800명 된다고 해서 그러면 인력이 충분한 인력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네. 15만 경찰이 있어 가능하지 않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보호관찰 인력을 최대한 늘릴 수는 늘리되 그러나 보호관찰 전자발찌 제도의 전자발찌 기능과 그 목적의 개입을 줄이고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도록 경찰과의 정보 공유와 공조 체제가 되어 공고히 되고 그것도 부족한 것은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협조와 연계를 통해서 좀 보완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이윤호 석좌 교수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